네,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.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. 이 국내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서 낮게 형성되는 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도 꼽힙니다.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대책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는데요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해소 방안 권용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엄청 익숙해졌는데 네. 이 말이 대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겁니까? 네, 대략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가 되는데요.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디스카운트,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이 한국 증시의 취약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단어 뜻풀이 그대로 한국 증시가 디스카운트, 그러니까 할인됐다 이런 거네요. 네. 20년도 넘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유독 우리나라 주식에만 이렇게 발생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?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. 네. 대표적인 예를 들면 주주 환원이 부진하다. 이거 하나를 들 수가 있고 네네. 또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부진하다.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이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. 이렇게 대략적으로 세 가지 요인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. 네네.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국제 연구기관이 작년도에 내놓은 보고서가 좀 가장 많이 좀 인용되고 있습니다. 이 보고서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좀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런데 이 보고서가 2021년 자료까지를 좀 적용을 시켜서 내놓은 그런 평가인데 좀 오래됐잖아요. 2021년이면. 그렇기 때문에 연합인포맥스가 2023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봤습니다. 한국을 포함해서 총 34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평균 배당 성향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. 네. 결과를 보면 한국이 34개 나라 가운데 31위를 했습니다. 배당 성향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. 이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은 주주 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동시에 이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떤 과잉 투자로 이어지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최근에는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낮은 배당 성향, 그러니까 부진한 주주 환원은 기업 가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거고,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아까 수익성 문제를 얘기하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두 번째 원인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네. 이 수익성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하나의 기업이 미래에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창출할 수 있는지 그 미래 창출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. 한국 기업들은 이 수익성이 좀 낮아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. 실제 그래서 연합인포맥스가 34개 나라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성을 좀 살펴봤는데요. 네. 그 결과 우리나라는 34개 가운데 25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. 이런 조사 결과는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데요. 연구원이 내놓은 평가 한 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. 국내 상장 기업의 수익성은 선진국, 신흥국 그리고 아태국가 등 모든 비교 집단에 비해서 낮고 또 각 비교 집단과의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수익성이 낮으면 당연히 이 경제 전반적인 성장 속도도 둔화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국내 기업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이 기업들의 성장성인데요. 네. 성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좀 대표적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이 역시 34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중위권인 1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 말고 이 새롭게 입증된 추가 원인이 있다고요? 네,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입니다. 네.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왜 지정학적 위험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지정학적 위기는 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그동안 없었습니다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지정학적
그 위험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지 수치적으로 좀 입증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연합인포맥스가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수치적으로 좀 밝혀냈습니다. 글로벌 평화지수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이 세계 연구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가 각 나라들의 사회적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도를 따져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 지수입니다.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운지를 평가하는 그런 지수인데요. 이 순위가 높을수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증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높다라는 게 이번에 좀 관측이 됐는데 잠시 뒤에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또 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확인됐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이 국내 상장 기업들의 이 자금 조달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뭐 일정 부분 데이터 분석 결과 좀 나타났는데요. 세계은행이 기업 환경 보고서 두잉 비즈니스라는 것을 좀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 각 나라의 기업 환경을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보고서인데요. 이 평가에는 총 10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자금 조달, 게링 크레딧이라는 좀 항목이 있습니다.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자금을 대는 그러니까 이 채권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좀 보호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의 신용 정보가 얼마나 훌륭하게 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순위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자금 조달 용이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증시 저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좀 확인이 됐는데요. 네, 좀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글로벌 평화 지수와 기업의 자금 조달 순위가 증시 가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세로축의 자금 조달 수치를 보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자금 조달 용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밑으로 내려올수록 긍정적인 그런 거고요. 그리고 가로축을 보면 이게 세계 평화 지수인데 이것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순위권이 내려간다.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긍정적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조금 더 그래프를 쉽게 보기 위해서 한국과 자금 조달 순위가 비슷한 나라들, 그러니까 스위스와 벨기에, 이집트 같은 경우를 보면 글로벌 평가 지수가 높을수록 각 나라의 PER이 낮아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동시에 한국과 이 평화지수가 유사한 나라들, 그러니까 인도네시아, 영국,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금 조달 순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각 나라의 PER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색깔이 밝을수록 그러니까 PER이 높은,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어두울수록 이제 PER이 낮은,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짙은 색이니까 좀 확실히 저평가돼 있긴 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성 그리고 세계 평화 지수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뭐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좀 검증을 해봤는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라는 것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지수를 반대로 개선을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뭐 그런데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 남북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당장 쉽게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성과 같은 측면을 좀 개선을 한다면 좀 당장의 현실적인 방안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봤고, 그래서 우리 정부도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밸류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, 이 상장 기업들이 자발적인 밸류업 계획을 내놓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 주위 반응들이 영 시원찮나 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상장사들의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는 사이트가 이번 주부터 좀 오픈을 했거든요. 27일 월요일부터요. 상장사 가운데서도 이 금융사들이 좀 경쟁하듯이 좀 공시를 내놓고 있는데 정작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오히려 너무 보여주기용 아니냐라는 좀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28일 날 기업 공시 사이트에 공시를 올렸는데요. 내용을 보면
별도 기준으로 주주 환원율 30% 이상,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이상, 그리고 자기 자본이익률 ROE 15% 이상 올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공시를 했고요. 네네. 그리고 신규 사업 진출 계획으로 초대형 IB 인가를 받아서 뭐 발행어음 비즈니스에 진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좀 넣어놓고 있습니다. 네, 뭐 많이 나왔는데요. 그렇죠. 네. 이게 지난 3월에 키움증권이 이미 좀 한번 공시했던 내용이 대부분 좀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. 예. 예를 들면 뭐 초대형 IB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키움증권이 수년 전부터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김익래 전 회장이 라더견 사태에 연루가 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형 IB 인가 추진이 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는데 오히려 이 관련된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 재추진이 어려운 그런 좀 상황입니다. 예. 그리고 이런 키움증권 밸류업 계획에 대해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아주 혹한 평가를 내렸는데요. 네. 디테일이 많이 부족하고 깊이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인다라면서 C학점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. 네, C면 뭐 재수강 학점이니까 뭐 계획을 대책을 다시 내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앞서 KB증권은 이제 제일 먼저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했었는데 이제 이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KB금융은 좀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예고성 공시를 냈어요. 예고성 공시라는 게 뭐냐면 공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낸 거예요. 예. 이게 뭐 장난하냐 이런 반응이 당연히 좀 뒤따라 나왔는데 네. 그 공시 내용을 보면 당사는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당연히 투자자 반응은 좀 냉랭했고요. 네. 이 고시가 나온 게 27일 개장 전이었는데 27일 주가 흐름은 오히려 0.78% KB금융 지주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그렇게 했습니다. 뭔가 빠르게 내놓긴 했는데 뭐 예고에만 그쳐서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